안녕하세요, 참파 대청자 여러분. 참여연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참파 호회 개헌에 관해서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정치철학자 김만건입니다. 오늘도 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호입니다. 그리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낮입니다. 아름다운 낮인가요? 아름다운 밤이 아니라 아름다운 낮인가요? 정말 저희들의 농담 수준이 참 이렇게 좀 높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노력을 안 해요. 저도 막 얼어붙네요, 선생님. 오늘은요,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헌법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대통령 발의안, 그죠? 대통령이 지난 3월에 발의안을 냈고 이걸 사실은 국회가 표결에 붙일 의무가 있었는데 오늘 이걸 갖다가 표결 안 하고 넘어갔죠. 네, 그렇죠. 오늘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제안 설명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표결 투표로 들어갔는데 원래 헌법 130조에 의하면은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투표를 한 사람이 민주당 의원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10석 조금 초과되는 그런 정도 투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표결 불성립으로 선언을 하고 이제 산회를 해버렸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표결 일자가 오늘이 마감인지 내일이 마감인지는 해석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회 운영 과정을 보면은 더 이상 헌법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표결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표결 불성립이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국회가 사실은 발의한 정도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말할 의무가 있는데 아예 표결 불성립이면 국회가 진짜 헌법이 규정해 놓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건?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상심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도 국회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저러하게 뛰어다녔고 또 대통령이 만든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 참여 위원이라고 해서 이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는데 정작 어쨌든 헌법기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싫던 좋던 안을 내놨으면 국회가 말하자면 싫던 좋든 성실하게 심의해서 이거는 동의 못하겠다, 이건 동의할 수 있다 정도의 자기 견해는 가지고 표결을 하든가 아니면 표결할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정중하게 국회 계획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통령에게 대통령 안에 대한 철회 또는 연기를 요청하든가, 헌법상 연기는 안 되니까 일단 철회해 주시오. 우리가 합의안을 만들겠어. 국민 의견도 열심히 수렴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라고 하는 형식적인 헌법적 책무도 다하고 내용적으로도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손 빨고 있다가 대통령이 관제 개헌에서 우리는 거부한다 이런 상당히 무책임한 슬로건 하나로 중요한 헌법 절차를 소진해 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래서야 국회가 필요한가, 국회가 국회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렇게 지금 대통령 안을 투표를 안 하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을 주도한 것은 누가 뭐래도 제1야당인데 자유한국당이죠. 이 양반들이 국회 개헌특위 만들고 국회 특위 자문위원회 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 지들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국민들 삶을 바꾸겠는 개헌이라고, 특히 촛불 이후에 정말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책임하게 삶을 바꾸는 개헌이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표명해 놓고 국민들 의견을 묻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결과를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판단해 가지고
표결도 안 하고 넘어가는 정치 결정을 했다는 건 도대체 헌법이 준 국회의 권한을 사용할 그런 자격이 있는가? 저는 뭐 화나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 말을 하잖아요. 이러다 우리가 망했다. 정말 그러다가 망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국회가 표결을 통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뭐 이거 하면 한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해 줘야 헌법적 절차에 맞는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국회가 한 행동이 헌법적 요구를 안 들었던 거잖아요. 무시한 네.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헌법적 요구를 자기의 정치적 정략에 따라서 무시할 수 있다면 아니 어느 집단이 예,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대한 존중이 생기고 그렇죠. 어느 집단이 헌법적 룰을 지키려고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거는 그 자체가 잘 됐든 못 됐든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예. 대통령이 뭐 어떤 헌법 개정안이든 그걸 발의를 했다면 국회는 그에 대해서 심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때 심의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단순히 자기들이 뭐 원한다 원치 않는다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의 의지를 받아서 자기들이 표결에 나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헌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통령이 발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심의 못한다 또는 참석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떠한 토론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심의 자체를 안 한 거죠. 겨우 한 것이 총리가 이제 제안 설명하는 거 그거 정도 그것도 뭐 듣는 척 했겠죠. 뭐 그거로 끝이 나고 그러고 나서 이 개헌의 절차를 완전히 무산시켜 버리는 거는 이건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죠. 예, 좀 치사하게 생각되는데요. 아니 정치적으로 반대하려면 정확히 부표를 던져가지고 나 반대한다. 아니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기 개헌안을 내놓든가.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라고 하든가. 근데 실제로는 대통령안을 심의도 안 하고 사실은 반대했다는 기록도 안 남기면서 아주 무책임하게 그냥 무산시켜버리는 행동을 취한 거죠. 이게 정말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다시 한번 화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며칠 전인가 이틀 전인가 뭐 어젠가 제가 이상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뭐 대통령이 발의안을 처리해주면 우리 국회는 야당이 뭐 세 당이 공동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들이 정말 그 국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합의를 하고 뭔가 새로운 합의안 옥동자론이었던 것 같은데 옥동자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해가지고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읽을 때. 그럼 네, 대통령안이 그런데, 나오기 전에 예. 그 옥동자를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이 예, 정치적인 플레이를 했건 뭐건 간에 공식적인 논리가 기다려도 국회안이 안 나와서 부득이 내가 만든다는 게 대통령의 논리였어요. 네. 그게 뭐 좋은 논리냐 나쁜 논리냐 그래서 대통령이 발의를 한 것이 잘 됐냐 잘못됐느냐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지만 어쨌든 안 나온 건 사실이고 그건 제가 증인이거든요. 국민 의사를 수렴하겠다고 예산을 50억이나 받아놓고 작년에 하나도 안 썼어요. 그거는 적어도 예? 그러니까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국고에 있긴 있는 거예요. 헌정특위로 2월이 됐겠지만 사실은 뭐 수기 토론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국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대통령안이 원래 그러네 한다는 것도 그것도 무책임한 일이죠. 아니 대통령안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들이 대통령안은 그대로 두고 자기들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더 좋은 안을 만들었으니까 지지해 주세요. 대통령안은 저희 뭐 행편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게 없어져야 자기들 안을 만들겠다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에게 철회를 요청하려면 적어도 국민들 앞에 내가 그렇죠. 이만큼 했고 이만큼을 전제로 국민의 선택권 중에 하나인 대통령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거다라고 입증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 계획도 세워야 되고 앞으로 국민들한테 다짐도 해야 되고 우리의 개헌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니까 이렇게 하겠으니까 대통령께서는 좀 소소하겠지만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사회 제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계속 경고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로 국회가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거니까
당신들이 대통령을 정의 못 받겠거든. 먼저 토론해라. 그래서 안을 내놓든가 안을 못 내놓으면 일정이라도 밝혀라. 언제까지는 자기 안을 내놓겠고 언제까지는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겠고 그래서 적어도 연말까지 혹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는 이러한 절차로 정치관계법 특히 선거법하고 헌법을 바꾸겠다. 국민 앞에 약속해라. 그리고 국회의장도 당을 불러놓고 그걸 약속받아라. 저는 뭐 야당을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국회의장도 지금 직무유기를 했죠. 예. 2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솔직히 뭐 취임 일성이 개헌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국민들은 사실 개헌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굉장히 자신의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개헌을 얘기했거든요. 정세균 의장 개헌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정말 방해한 셈이죠. 뭐 참 이렇게 이 개헌 이야기하고 또 발의안에 대한 심사 이야기까지 갔는데 사실 뭐 우리가 헌법 규정에 심사하고 표결할 의무를 규정해 놨는데 일정 기간 내에 그걸 어기고 그 정말 심사조차 사실 심사했다는 말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뭐 들여다나 봤다 그러면 이게 좀 이해는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제대로 심의 있게 그 심도 있게 들여다본 것도 없는 것 같고 뭐가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아니나 구체적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걸 이야기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우리 일정은 이거다. 국회의 일정은 이거다. 정도는 밝혀줘야 되는데 국회가 일정조차 밝혀주지 않았다라는 이 점은 이거는 사실 첫 번째는 헌법적 절차를 국회가 무시했다는 점에 대해서 뭐 너무 화가 나고요. 두 번째는 국회 자체가 자기가 약속한 내용들에 대한 일정조차도 밝히지 못하는 제도적 무능력, 제도 기구로서의 무능력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형체 없는 옥동자로. 근데 저는 그 점에서는 이제 여당도 비판을 받을 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원을 운영해야 될 책임이 여당에게 있고 또 국회의장에게도 있죠. 그리고 정부에게도 협조해야 될 책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옥동자론을 얘기하면서 뭐 사실은 사보타지 태업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면 대통령안을 동의시키는 것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야당을 계속 만나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일정을 짭시다라고 설득해야 될 책임은 정부하고 여당에도 있는데 사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나 최선 다했어. 판 깬 건 니네야. 앞으로는 개헌론이 없어. 이런 식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도 대통령도 사실은 국민들한테 국민과 함께 헌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자기네 헌법 이름을 국민헌법이라고 그랬는데 헌법 논의를 접는 것에 대해서 국민 동의가 있냐 이거예요. 설사 지금 야당이 안 받는다고 그래도 국민을 상대로 개헌을 해왔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야당을 이렇게 설득해서 국민이 원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 이렇게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 될 책임이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론을 분명히 해야 될 정치적 이유가 있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정치 정당으로서는 나는 노력했는데 저쪽은 안 했다라는 것을 지방선거에서 심판받고자 하니까 그걸 강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지방선거 끝나건 언제건 간에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정치개혁과 개헌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는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해야지 지금처럼 판 깬 건 야당이고 앞으로 개헌 논의 때문에 국정에 발목 잡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포지션을 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루카치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길이 시작되자 여행은 끝났다. 저는 지금 그 국면인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부가 주도하거나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의 국면은 끝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길을 우리가 열어 나가야 되는 거죠. 여행이 끝나자 길은 시작되었다. 뭐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제 국민과 더불어서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뭐 이번 계기를 갖다가 오히려 여당에게도 이제 우리가 여당에게도 책임을 명백하게 묻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도
자기 일을 다 하지 않은 셈이 되어버렸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정말 국회의장과 그리고 여당이 주도가 돼서 일정을 명확하게 밝히고 야당도 정말 적극적으로 그 논의에 참여해서 그렇죠. 국회가 정말 제대로 된 안을 내놓고 그것이 저는 대통령안과 경합했으면 좋겠어요. 경합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여론화되고 그 여론화된 결과가 다시 국회에서 제대로 된 합의안으로 탄생하는 그런 과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정말 그 길이 시작되자마자 여행이 끝나면 참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길을 딱 가방 메고 나왔는데 여행 끝 이러면 그게 참 허무한 건데요.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 곁에 앉아 계신 이 두 분이 특히 이태호 정치의장 같은 경우에는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얼굴에서 막 그게 눈에 보이는데 제가 그거 하느라고 흰머리가 좀 많이 늘었거든요. 밤도 많이 새고 좀 아쉽죠. 정말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좀 더 정말 이번에는 오히려 이걸 계기로 삼아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 개헌 논의에 참여해서 더 나은 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다시 이 국가를 짓는 그 여정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참팟도 좀 많이 열심히 들어주시고. 근데 참 국회가 심지어 아직도 국민투표법도 안 건드렸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 직업병인데요. 정당 정치가 만들어진 이유가 사회 갈등을 제도 속에서만 해결하면 이게 되게 유익하다라는 되게 오래된 고전적 지혜 때문입니다. 그걸 제도화시켜. 그러니까 제도로 풀지 못하는 갈등은 사회에 해로운데 이 갈등들이 표면화되고 그것들을 제도로 해결해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해서 갈등을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그걸 제도가 해결해주면 제일 좋다. 그래서 그 제도적 해결 기능을 하라고 정당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당들이 제도적 해결 기능이 너무 무능하고 그리고 사실 제도적 해결 기능의 첫걸음이 사실은 헌법 짓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스스로 헌법적 절차를 어기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렇게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자들께서 조금 시간 있으시면은 각 정당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욕은 못하시라도 좀 비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도대체 그동안 뭐 했냐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했다 그럴 거예요 또. 입이 10개라도 그런 이야기 못하죠. 근데 사실은 저희랑 같이 개헌운동 정치 개헌운동을 해왔던 분들도 많은 경우에 그게 실제로 가능한 안 하건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헌법에 국회 해산이라는 게 없지만 국회 해산에 대해서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상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게 더 헌법적 사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표제 정치 하에서 거기에 사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이 논의가 이렇게 무산된 데에 대해서 대표자들에 대한 배신감 대표자들이 차단시킨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논의 자체를 차단시킨 거에 대한 배신감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렇게 저희 대표자 민주주의에 관해서 좋은 글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의 기능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도 그 대표 공부하시는 분이 대표자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싶은지 막 좋은 글귀를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 대표자들은 그 글귀에 나오는 대표자들의 반대로만 행동하고 있다는 반대로만.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정당이 아니고 바당이고 아니고 붕당이고 그런 셈이죠. 근데 너무 파당을 하든 붕당을 하든 제도로 해결해 주면 좋은데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무능에 대해서 저도 사실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국민 소환제 이런 거에 되게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만 국민 소환제 굳이 이것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저 심정적으로 동조가 되어가지고 원포인트 개헌하면 국민 소환제만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이럴 정도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럴 정도면 이게
저 뭐 국회의원들이 제가 그런다고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만 예? 정말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의도했던 바인 기본권 논의로 좀 이제 돌아가 봐야겠는데요. 오늘 기본권 논의는 노동권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헌법이 방어해야 될 정의의 영역,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분배와 인정과 대표 영역이 있다면 그 노동권이야말로 이 분배 영역에서의 정의를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저는 이거 몰랐었는데요. 이거 알게 된 게 안진걸 그 전 사무처장이죠. 예, 처장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 보낸 그 저 뭐 어떤 서신에 보니까 이탈리아 헌법 1조를 딱 갖다 박아놨더라고요. 근데 이탈리아 헌법 1조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탈리아 공화국은 노동의 기초를 두는 민주공화국이다. 예.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헌법으로 정하는 형식과 제한 내에서 주권을 행사한다. 이러면서 이탈리아 공화국은 노동의 기초를 두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헌법 1조에 박아서요, 거기에 기반을 두는 국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냐면요. 예,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판사 노조가 있습니다. 오. 이 판사 노조가 예. 법관들의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최첨단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 이제 사법위원회 같은 게 있고 국회에서 파견한 사람도 있고 대통령 파견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노조에서 법관 노조에서 파견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그 사법위원회의 의사결정의 거의 대부분을 결정해 지배를 하는 뭐 그런 그 힘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태리에서 90년대 초반에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이 예. 사법부 중심으로 일어났죠. 그렇죠. 깨끗한 선운동, 예. 마니폴리테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예, 뭐저 주위에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딱 꺼낼 때 다 나오니까 참 금칠 좋은 반응이네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 노동 이러면 사람들이 일단 다 이 노동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 그 말만 심지어 나오면은 좀 예. 빨간 색깔 안경 예. 끼고 예. 쳐다보잖아요. 메이데이 노동절이란 말을 싫어가지고 근로자의 날이라 부르고 예 이러는 상황인데, 예 이게 87년 헌법에도 근로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번 대통령 발의안에서 이 노동권을 그 규정할 때 근로자라는 말을 노동자로 변경했는데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그 뭐 근로 그러면은 그 뭐 일본식 용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예, 일제 잔재긴 합니다. 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경국 대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의미는 다르죠. 임금님이 바라보시기에 백성들이 참 열심히 일하더라. 뭐 그런 개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본근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이란 말을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면 왠지 의무적 성격이 나죠. 열심히 일해야 될 권리라고 말하기는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아 정말 그 뭐 근로의 열심히 일한 의무. 당신 떠나시오 뭐 그러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근로라고 하는 근면하게 일한다는 느낌인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위에서 지휘 감독하는 사람 보기에 게을르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여서 사람이 당연히 자기 재생산을 위해서 누구라도 하는 것이 당연히 어떤 삶에 주어진 권리이고 특징이라는 그렇죠. 느낌은 사실 안 들죠. 뭐 노동이라는 게 헌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자신의 생활의 기반을 획득하는 물적 기반을 획득하는 그런 활동인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는 방식이거든요. 일이라는 거는 자기가 사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근론이 뭐 이런 이야기를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 사실 뭐 오늘 선생님께서 루카치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해겔이 뭐라 그러냐면요. 노동은 인간과 자연 간의 가장 창조적인 상호작용이다. 그렇죠. 예.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날 마르크스 이야기하면 뭐 다 빨갱이라 그러시는데 이 마르크스가 이 노동을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적 노동이 잘못된 거지 노동 자체는 되게 훌륭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내가 만든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걸 보면서 내가 공동체에 속하는 걸 느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뭐라고 상호작용하는 자유로운 공동체를 그렇죠. 공동체를 만드는 어떤 관계를 하나의 이게 형성하는 관계를 가장 형성하는 중요한 예, 틀이죠. 기본 틀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노동 자체가 되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노동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되게 언제부터 이렇게 천대시하는 말이 생겼을까요? 저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말을 천대시하고 노동자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자라고 했을 때 그분들 그 용어를 싫어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난 노동자가 아니다. 나는 교육자다. 예? 뭐 사실 심지어 활동가들 중에서도 시민 활동가들 중에서도 나는 활동가다. 나는 노동자가 아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임금 받으면 다 노동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예. 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이제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그 이제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일어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을 동원하는 체제 속에서 이제 노동이라는 말은 사회주의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좌파시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냥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죠. 노동자 그러면 사회주의자, 체제 전복자, 뭐 그 삐딱한 사람. 이제 그런 그게 있었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제 노동이란 말은 저쪽 이야기고 인민이란 말도 저쪽 이야기고 사상이란 말은 헌법에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작용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헌법학회 가서 그 한국 헌법학회가 아니고 한국 철학회 가서 헌법 내용을 발표했는데 제가 거기서 인민 헌정주의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한 분이 그 말 쓰는 거에 대해서 정말 견딜 수 없어하는 그 분노를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인민이라는 말을 썼다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피플이란 말에 가장 그렇죠. 정확하게 옮겨온 게 인민인데 이걸 갖다가 그게 북한이 선점한 용어라고 우리가 쓰지 못한다라는 것도 자체도 이게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북한에서 쓰는 말은 절대 또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되면은 그럼 우리는 영어로 써야지. 뭐 요즘 그래서 심지어 동무 이런 말도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되는 거, 뭐 쓸데없는 말로 또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면 이 노동권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을 의무가 아닌 권리로 규정했습니다. 네. 예, 네. 이건 어떤 변화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근로의 의무로 했었는데 말씀드린 만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자아 실현이면서 관계 형성의 기본으로서 우리 헌정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근간으로서 노동을 권리로 복관시킨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사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한 노동의 의무를 규정하려면은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이제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재헌 헌법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거의 뺏기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그런 게 들어갔던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은 바이마르 체제는 거의 뭐 사회주의 체제 비슷했잖아요. 국가가 복지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는 그래서 국민의 체제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과정인 것 같으면은 그 구성원들은 당연히 노동으로서 자기의 몫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순간 거기에 상응하는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아주 크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국민들 보고 일 열심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 체제가 잘못된 거죠. 이게 원래 이게 산업화 시대 때 보면요. 이 자본주의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자원이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노동자들이 건강해야 건강하게 공장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국가의 산업화 시대에 복지 제도가 발달했던 이유가 뭐 사실 국가가 선해서가 아니라 자본이 원했던 거예요. 노동자들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가 그 보호를 제공해주라고 지네들이 안 해주고 국가한테 요구했던 거예요. 국가가 실제로 그걸 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게 저는 산업화 시대 때 이게 의무로 규정됐던 건 국가가 발전하는 시기니까 그때 정말 국민들을 그렇게 동원하려고 의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이제는 우리의 권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일할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직업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의 권리가 돼야 되는 이제 의무가 그렇죠. 아니죠. 예. 우리가 물고기 잡는 법을 아는데 물고기를 잡을 데가 없는 세상이 왔잖아요. 이제 예. 그럼 그런 세상에서는 이 노동이 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일과 생활의 양립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예, 이것도 좀 지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생활 양립 법률 뭐 그런 법률이 마련해 가지고 이제 여성들의 어떤 그
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직장이나 이런 데서 불리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자 뭐 그런 개념인데요. 이제 그 대통령 개헌 안에서는 그러니까 일생활 양립이라는 규정도 뭐 국가 노력 의무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성중립적인 용어로 들어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 노동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기의 전 생활을 노동에 바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먹고 사는 이런 체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일과 생활을 서로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틀을 마련하자는 그런 의지가 담긴 걸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 안에서 두 가지 지점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서 예전에는 여성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성은 보호한다라는 조항도 따로 있었고 이게 가족, 여성 노동에 대한 조항들이었는데 물론 대통령 안에서 이 조항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여성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만으로는 안 되고 또 여성단체들이나 인권단체들이 계속 주장한 거는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양육권, 출산권을 가족 구성권과 함께 권리로서 하자. 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국민이니까 여성의 권리일 뿐더러 남성의 권리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 때문에 누군가 휴가를 내야 되거나 그렇죠. 육아휴가. 휴직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데 여성에게만 보상하고 남성에게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막 육아휴직 같은 게 유급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 미흡하거든요. 그럼 헌법에 아예 모든 남자건 여자에게 양육권, 출산권이나 애 낳을 권리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같이 합의해서 애를 낳고 그것을 함께 케어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걸 넣자 그랬는데 이번 대통령안에는 그게 빠졌어요. 대신 아까 말씀한 대로 성중립적 개념으로서 모든 노동자는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다는 정도로 약간 뭉뚱그려져서 들어간 셈이죠. 사실 뭐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그리고 국회가 입법하기 나름으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재생산권이라든지 몸에 대한 권리라든지 재생산권, 또는 생활이 중심이 되는 일이 중심이 아니라 또는 노동이 중심이 아니라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틀을 그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근거 조항이 되기도 하죠. 예, 전 뭐 일과생활의 양립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맨날 일만 하는 느낌이 전 정말 요즘 일하는 기계 같거든요. 뭐 생활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데 참 걱정되는 게 앞으로 자꾸 이제 정말 아까 말했듯이 고기는 잡을 줄 아는데 고기가 없는 세상. 일자리가 없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여러분 이제 그 편의점 가시면 밤에 막 무인 자판기들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아래로부터 직업을 없앨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는 직업이 안 없어질 것 같잖아요. 뭐 여기 뭐 주식 분석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이제 과거에 10명이 하던 일만 한 명이에요, 요즘. 그래서 거기도 직업이 팍팍팍팍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직업은 계속 사라질 거라.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앞으로 분배를 노동의 중심에 두면 안 된다. 그렇죠. 인간과 구성원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분배를 시작하게 된다. 예, 노동하는 자만이 뭔가 분배받을 가치가 있다. 이런 발상으로 하면 우리 구성원을 보호할 수 없다. 마치 예전에 세금 내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치 그런 거죠. 구성원의 아주 일부만 예. 투표할 수 있게 되거나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재헌 헌법에서부터 80년 헌법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조항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들의 생활상의 그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균형 있는 그런 삶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둔다.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그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라는 조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 헌법 87년 헌법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처럼 그 조항이 절실할 때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꼭 노동한 만큼 받아간다. 이거는 노동할 자리가 없으면은 의미 없는 이야기잖아요. 예,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최저한도의 어떤 적어도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체제 그게 더 긴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에서 하여간 둘 다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워크페어가 되게 강조되었거든요. 웰페어뿐만 아니라 워크페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니까 일자리를 줌으로써 경제적 분배나 재분배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없으니까 복지제도나 이런 걸로 도움이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맞는데 또 일자리가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책무 같은 걸 국가에게 많이 주어야 사람들이 노동은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품위 있게 그렇죠. 인간답게 하는 하나의 고유한 인간 사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무슨 뭐 AI가 들어오건 무슨 컴퓨터가 다 일을 하는 시대가 오건 사람의 공동체가 있는 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될 공동체의 책무, 국가의 책무 같은 것도 역시 강조돼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런 점에서는 돌봄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보통 이제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터페이스가 굳이 그 컴퓨터나 이런 데 한정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매개하는 건 인터페이스일 수도 있거든요. 네. 또는 국가 생활과 국민들의 삶을 매개하는 어떤 그 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일자리 형식으로 창출해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또 최저임금 협상을 시작하면서 이제 임금이 올라서 이제 뭐 무인 자판기가 등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그러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어차피 바뀌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바뀌는 건데 그걸 핑계 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나 모르시고 계시는 게 원래 무역에서 생산을 하던 산업이 금융으로 넘어갔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금융으로 넘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동자들과의 마찰, 노동조합과의 마찰이 너무 귀찮아서 그걸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옮겨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노동자들이 조금 더 노동자들이 아주 값싼 임금으로 일한다고 해도 정말 일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 마찰이 싫은 사람은 내가 조금 더 돈을 내고 그쪽으로 로봇은 절대 저항 안 하니까 로봇은 절대 데모 안 하고 스트라이크 안 하니까 그걸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최저임금 핑계 대면서 다 최저임금 때문이다. 예, 최저임금 마치 옛날에 그 뭐 일만 일어나면 다 노무현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예? 이런 식의 논의가 일어난 거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게 로봇은 저항하지 않는다지만은 AI가 딥러닝 깊이 하면은 자기도 귀찮으면 저항할 걸요. 아마 그런 거 다 배울 거예요. 지금 사실 그래서 뒤에 이제 정보기본권 얘기도 하겠지만 예. 사실은 가상현실이라든가 뭐 사실은 동물과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철학자시니까 철학적으로도 네.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능적으로도 없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권리 개념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일죠. 일단 이번 헌법에는 동물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나중에 로봇권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나올 겁니다. 없죠. 왜냐하면 그게 무슨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쇠로 된 로봇이라고 그러면 그게 간단한데 예를 들어 사람의 신체도 예를 들어서 일부 장치를 통해서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생명이냐 아니냐 권리를 가지냐 아니냐는 문제가 생기죠. 영국 드라마에 휴먼스라는 드라마도 있죠. 거기 보면 로봇이 거의 인간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런 로봇에 대해서 질투하기도 하고 뭐 로봇과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뭐 이게 뭐 우리가 너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현실 이렇게 돌아와서 노동세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헌법을 바꾸면 앞으로 30년 갈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 문제도 대응해야죠. 30년이면 벌써 이 문제가 발생하는 때죠. AI 문제가 있죠. 예, 이제 뭐 다시 우리가 현실로 조금 가까운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노동 3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헌법에서의 노동 3권은 공무원에 대한 노동 3권 보장도 이제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노동자죠. 그런데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이상하게 공무원들은 신성한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받는 돈은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봉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상한 말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사기업에 근무한 사람은 임금이죠. 봉급이라고 안 그러나요? 예, 임금이죠. 임금. 원래 임금인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공무원은 마치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면 안 되고 뭔가 자기 생활을 내세워도 안 되는 그런 국가의 부속물처럼 취급을 해왔어요.
바로 이제 그런 틀이 공무원에 대해서 노동 상권을 제한하는 그런 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봉급할 때 그 봉은 봉건제 할 때 봉이랑 똑같겠네. 녹봉 할 예, 때. 봉자죠. 오, 처음 알았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물론 공무원의 노동 상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는 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현행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를 이제 개헌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뭐 허용한다기보다 노동 상권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예외적으로 아주 긴요한 때는 아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거나 뭐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진일보한 그런 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통령 안에 대한 경우는 제한되는 대상을 열거를 뭐 하려고 하다가 그냥 네. 군인 등에 예. 대해서만 제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물론 등이 붙긴 했지만 어쨌든 예시로 나온 사람들이 경찰도 아니고 군인으로만 한정돼 예. 있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고 나머지에게는 기본적으로 삼권이 보장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역시 주요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는 두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뭐 역시 정부가 긴급 조정권 같은 걸 갖는다 이래가지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그렇죠.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노동계에서 아쉬움을 표명하고는 있긴 네, 합니다. 뭐 전 사실 이것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이게 사실 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나 다름이 없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 네.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민주사회에서 중산층의 가장 대표적인 그 직업군이 공무원들하고 교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뭐 노동권도 못 가지게 하고 거기다가 뭐 해서 집단 행동도 못 하게 하고 이거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참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좀 아리송해가지고 예. 저도 원래 이제 참 그 자유당 정권 때 이제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주자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무원 교원들이었잖아요. 이 정권이 공무원 교원들 다루기 쉬우니까 그 사람들 동원해가 부정선거하고 관건선거하고 그러다가 이제 4.19가 일어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도입한 제도예요. 그렇게 공무원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마라. 부정선거하지 마라.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조항이었는데 이게 군사 정권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 들어서면서 공무원은 정치하지 마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영어에도 non partisan이라는 게 있죠. 비당파적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비당파적이라는 건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말보다는 훨씬 더 융통성이 있게 느껴지잖아요. 중립적이라는 건 기계적으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만 non-partisan은 너의 존재가 어디에 확 속해서 그 존재 자체로 파당적이지 않으면 네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예. 어떤 일 할 때 특히 자기와 직무와 관련할 때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데에 대해서 파당적으로 굴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무원들에 한해서 단체 행동권은 제한됐는데 이거 뭐 맞는 건가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군인 같은 경우 사실 군인이 만약에 단체 행동권을 총을 들고 하면은 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그거는 사실 그것도 뭐 그건 반란이죠. 쿠데타고 예.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고려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정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관들이 파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법관들이 노조가 구성이 되고 파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법관들이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불리한 판결 내리겠어요? 예. 아니잖아요. 야, 아니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노동상권을 보장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실 노동상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체 행동권에서 파업이잖아요. 네. 파업. 그러면 이 파업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자기 권리를 지켜서 행사하는 건데 지난 시절을 보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파업한 노동자들, 특히 그걸 조직화한 사람들의 그 조직의 우두머리들에게 과도한 벌금을 개인적으로 부과하거나 예 그리고 아니면 형벌을 부과해서 그것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판결을 보면 공식이 있어요.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유죄 이렇게 가는 공식 루트. 이건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러면서 이걸 5년, 6년씩 사람을 구워 삶으면서 이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오기는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구워 삶으면서 그 사람의 피를 바짝바짝 말려서 피를 진을 쫙 빼놓는 이런 식의 재판으로 그걸 제약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 노동 3권을 장하는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비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법권을 활용했는데 우리가 헌법이 바뀌었을 때 노동 3권을 보장하면 이런 일이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제일 큰 이유는 원래 이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또 이제 협상하고 파업을 하면은 형법이나 민법으로 처벌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걸 하지 마라. 네. 이거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노동자들한테 특별한 권리로 부여한 거 그게 헌법상의 노동 3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민법이나 형법을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헌법에서 노동 3권을 규정하고 노동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꼬투리 잡아가 조그마한 꼬투리 잡아가 불법 파업이다 뭐니 해가지고 업무방해죄 형법 적용, 뭐 이런 거. 예, 민법 적용하고 손해배상 20억 50억 때려버리고 형법 업무방해죄 적용해가지고 2년 3년 징역 살리고 뭐 이런 형태거든요. 이제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베네수엘라 헌법이 참 재밌는데요. 88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노동에 관련된 법 규정이 애매모호해서 해석하기 어려울 때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 라는 조항을 헌법에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처벌하는 그런 사례가 없게 아예 헌법에서 못 박아둔 거죠. 사실 지금 그 대통령 개헌안에서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좀 뭐 어떻다 하더라도 뭐 대통령 개헌안에서 또 이제 노동자한테 조금 나은 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제 단결을 할 수 있고 그 뭡니까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로 이때까지는 근로 조건이 개선을 위해서만 할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뭐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해두고 있죠. 조금 이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틀을 좀 넓혀놨다는 그런 뭐 측면도 있기도 하죠. 아니 사실 저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우리가 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걸 귀족 노조라고 부른다든지 또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예. 무노조주의 뭐 그렇게 했잖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노조들이 파업하는 걸 보고 파업이나 이런 걸 행사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얻어내는 과정 자체를 갖다가 뭐 거기서 부당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요. 과정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업이 취하는 부당한 행위보다는 그런 행위를 더 가혹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훨씬 더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걸 보면서 전 느낀 게 뭐였냐면 정말 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움직였을 때 뭘 얻어낼 수 있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더 강한 노조를 만들고 사람들 노동자들끼리 단결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지 그걸 움직이는 걸 비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노조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 노조들이 단단하게 연결돼야 되고 그것이 정규직 노조만큼 강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전 생각이 좀 들고 더 나가서 전 사실 제가 뉴욕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지하철에서 광고를 하나 봤는데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 프리랜서 노조였어요. 그런데 이게 몇십만 명이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 개인들이 자기들이 의료보험이나 뭐 이런 걸 다 노조를 만들어서 다 실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노조를 만들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사실 임금을 주는 사람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고 노조가 강력하다면 정말 대한항공 같은 데서 이 갑질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예? 예? 전 그런 일이 노조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회적 여론의 비난을 퍼부어봤자 그건 일어날 때 한때 밝혀지는 한 사건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 처벌하고 끝이죠. 뭐 그 대한항공 거기 뭐 사주들이 처벌받느냐 안 받느냐 그에 따라서 내 호주머니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노조를 구성하고 그게 힘이 되어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하면은 그 자체가 내 호주머니 사정을 바꿔놓는 거죠. 저는 사실 오바마가 이게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막 투어를 하잖아요. 야, 그 다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노조에 가입하십시오. 대통령이 권유했던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자기나 국민들을 향해서. 이 팟캐스트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마 유럽 여행 단체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뭐 단체 여행은 안 갔으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쭉 가다가 정해진 시간에 되면은 버스 기사가 내려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근로시간 노동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른 기사가 쫓아와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거든요. 다른 기사가 오면 버스는 안 움직여요. 관광은 거기서 끝이죠. 여행 끝이죠.
런던에 있었는데요. 참 기가 찬 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를 세워놔놓고 기사가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퇴근 시간이 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내려야 되죠. 할 수 없이 다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근데 거기는 환승이 안 되거든요. 예. 버스 한번 타는데 2파운드예요. 우리 돈에 3,500원 3,500원 엄청 비싸요. 3,500원 다시 내야 돼요. 자기 가려는데 가려면. 왜 3,500원 내냐면요. 교통이 민영화돼서 그래요. 런던도. 하여튼. 예.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 보고 이제 버스 승객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제 흉을 보거든요. 투덜투덜하고 불편하고 돈 들고. 근데 바로 그런 버스 기사의 노동권, 노동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는 역으로 나가 공장에서 직장에서 또는 내 그 점포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또 다른 모습이죠. 그게 보장될 때 내 권리도 보장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뭐 노동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역지사지 정말 이거 해야 됩니다. 맨날 우리가 보면 뭐 교통이 막힌다, 뭐 갑자기 뭐 이거 해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불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권리를 향상시켜주는 하나의 방식인데 우리가 너무 편리한 것 있잖아요. 빨리빨리 편리한 것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견뎌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보면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너무 많은 세뇌를 받아온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실 그거와 연관된 것 중에 좀 전에 얘기하신 그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네. 묻는 게 우선 기업들도 노조에게 선배가 합류하고 요즘은 국가도 이 국가가 선배 청구하는 게 사실은 좀 고약한 일인데 보수 정부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생긴 관행인데요. 국가가 뭐 진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쌍용차 파업을 하는데 대테러 특공대가 투입했어요. 네. 근데 그 대테러 특공대가 광주식으로 진압하다가 자기네가 곤봉이 부러지거나 차량이 부서지거나 버스가 부서지고 일부 그랬죠. 다쳤어요. 그 국가가 해고된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해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괴롭힘 소송이다. 아니 파업 현장에 왜 대테러 특공대를 투입했고 거기서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무슨 그런 특공대를 운영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다가 손실도 있고 다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경찰도 유지하고 세금도 유지하는 건데 거기서 손해본 걸 낱낱이 다 투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들이 결정한 예? 그거 자체가 위법의 논란이 있는 진압작전 문제에 대해서 노조 해고자한테 책임을 묻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임마금 소송이라고 그러죠. 임마금 소송, 괴롭힘 소송. 그 괴롭힘 소송이 정말 여러분 막 그 기종 노조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괴롭힘 소송 당해서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수많은 가족과 노동자들이 자살했어요. 진짜. 그렇죠. 예. 무슨 귀족이 2, 3년 고생한다고 자살을 합니까? 예.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다음 권리로 좀 옮겨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노동권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좀 다른 기본권들은 좀 간략하게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헌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디지털 시민권이라는 거에서 정보 기본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기본권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보를 청구할 권리잖아요. 정보에 국가가 집적하고 있는 또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겠고요. 또 알 권리는 꼭 정부에 대해서만은 아니겠죠. 그리고 자기 정보를 또 누군가가 지금은 굉장히 플랫폼도 많고 또 뭐 SNS 빅데이터도 많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수집하고 있거든요. 유출될 가능성도 높고 자기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 그리고 플러스 그 더하기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정보에 관한 거를 좀 집대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보 기본권이라는 컨셉으로 부르고 있죠. 사실 뭐 알 권리 내지는 국가에 대해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좀 더 나아가면은 국가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느냐라고 묻고 질문을 하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
설명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민주 사회로 가기 위한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민주적인 또는 국정 참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아주 소중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그런 권리고요. 그 이제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 같은 경우에는 뭐 감시 사회잖아요. 국가는 틈만 나면은 CCTV 달아가지고 국민들이 뭐 하는가 쳐다보고 감청하고 통신 자료 뭐 수집하고 또 작업장에는 또 작업장대로 사장님이 그 뭐 노동자들 일 잘하는가 못하는가 맨날 쳐다보고 있고 감시하고 카톡 보내고 또는 소비자 감시도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물건 사는가 쫙 조사했다가 그 자료 바탕으로 해서 살만한 거 미리 짐작해가지고 당신 이거 사시오 안 사면은 바보 돼요 뭐 그렇게 그냥 압박하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감시라는 이름으로 개인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백화점에 가방 사러 갔는데 내 소비 패턴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옷이 나왔대라고 이야기하면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방 사러 갔다 옷 사가 오거든요. 내 생활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그 타자화된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정보를 자기가 관리함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의 문제죠. 사실 거기에 이제 정보 사회와 관련해서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게 정보 문화 향유권의 개념도 좀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제대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동영상 유튜브 또는 카톡이나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망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 요즘 뭐 원격 의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국가가 문화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게 진짜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샌더스 아시죠?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서 뭘로 그 신임을 얻었냐면요. 문화 공연 같은 걸 엄청나게 제공했대요. 무료로 시민들에게. 그럼 시민들이 그런 걸 보러 갔다가 그걸 보고 나오고 뭐 하면서 같이 어울리고 뭐 공공사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공동체적 분위기를 형성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여를 했다 그래요. 정보는 이제 문화만도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게 제2의 공간이거든요. 예. 공간이 있고 거기 생활이죠, 삶이 그 자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삶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접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와도 직결된 똑같은 거죠.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요. 바로 그 지금, 때문에 그 휴대폰 그 기본 요금제는 없애야 돼요. 참여연대가 그동안 그렇게 주장해요. 예, 가격도 내려야 되고 그걸 그렇죠.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인터넷이나든가 SNS가 굉장히 발전한 그 인프라가 발전한 나라잖아요. 근데 정부가 최근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모여진 빅데이터를 공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느냐, 뭐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 동력이니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들을 주민등록제도로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나라가 없고요. 그걸 전자화시킨 나라도 없고 또 우리나라만큼 뭐 의료보장 제도가 비교적 많은 사람에게 이용되고 있는 나라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별 가능한 정보로 식별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러지만 해킹만 하면 식별이 되는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 공공으로 목적에 이용하겠다는데 믿으시나요? 그게 어쨌든 다국적 제약회사에 유출되고 전자주민증 하나 딱 내서 하면 이 사람이 언제 무슨 병원에 갔고 어떤 병을 앓았었고 이런 것이 등장하는 세상. 겁나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기가 찬 게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빅데이터 만들어 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대요. 우리 모든 것들 다 드러내 가지고 누구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되지 않는 정보 빅데이터를 외국에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면은 공개한다는 그 거죠. 돈은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외국 기업은 그거 사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거든요. 우리 국보가 빠져나가요. 근데 더 이게 정말 여러분 그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 알만한 사람들 막 이런 추천 들어오잖아요. 도대체 페이스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만한 사람들. 아니. 그런데 대체로 그게 다 맞잖아요. 그게 사실은 전부 다 우리가 개인정보가 이렇게 기업에 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정보를 조작해서 주는데 그러면 심지어 그런 SNS가 그걸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정보를 정보를 이제 모아서
우리를 갖다가 통제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빅브라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FTA 규정 같은 거 보면요. 외국에 안 판다고 그래요. 제가 말하면 너 왜 거짓말하냐 그러는데 국내에서 공공 목적으로 하면 그게 내국민 대우를 하냐 무슨 최애국 대우를 하냐 뭐 해가지고 해외 기업들은 왜 우리한테는 안 줘? 우리도 공익적으로 쓸 건데 이래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보복이 들어오거나 어떤 일로 해서든 그게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 뭐 FTA나 WTO 가입 안 하고 그런 이야기하면 믿을 만해요. 그렇죠. 이미 모든 걸 다 열겠다고 약속해 놔놓고 그걸 뭐 외국에 안 판다. 그 말이 안 되죠. 에휴, 예, 뭐그 WTO 조항 중에 유명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 상품과 외국 상품을 차별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심지어 정부 예. 조달에서도 차별하니까 그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 안 얘기 돼, 나오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건 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게요. 이 지방자치 분권. 여기서 이제 기본권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방자치 분권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발의안 97조. 에 이제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기구가 국가자치분권회의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핵심인가요? 예, 우선 제2국무회의 만들겠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약속이었고, 왜냐면 뭐 자치단체장들도 정부가 그냥 제도를 지들 마음대로 중앙 집권적으로 고안된 것을 만들어서 그냥 내리고 니네는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심의 국무회의처럼 지역 지방 자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그걸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를 두자 해가지고 만들자는 주장이 있어 그걸 받은 건데요. 사실 그보다 좀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 주장으로는 아예 다른 나라처럼 지역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 모이는 상원 제도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상원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제한적으로 정부 내에 의사결정을 다 하지 않지만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둬서 조율을 하자. 그리고 이 기구와 함께 도입된 것이 지역별로 왜 재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불균형이 심하잖아요. 그걸 조율할 수 있게 재정조제를 두자. 그래서 재정조정제도 그다음에 다른 제도나 지역 관련 사안의 심의제도인 제2국무회의, 자치분권회의를 두자 하는 게 대통령 안에 들어갔고요. 예전에 하여간 자치단체들이 주장했던 거에서는 톤 다운돼서 들어간 셈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그래 조정제도 좋고 균형 발전 다 좋은데 그래도 자치의 기본은 입법이든 조세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는 거고 그것이 중앙 권력과 지역 권력을 나누는 분권의 핵심인데 그것은 어떻게 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쟁점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안은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을 훨씬 더 넓게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정부에 주겠다 약속은 했는데 단서조항을 통해서 약을 준 다음에 다시 병을 줘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한산 선생님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는 현행헌법은 지방자치에서 조문 2개뿐이거든요. 정말 있어나마나한 조문인데요. 이제 그 개헌안에서는 좀 자세하게 이제 지방의 입법권도 부여하고 재정권도 부여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의 이해관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제2국무회의를 두고 뭐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방자치라고 하면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자치 입법권 같은 게 아주 중요한 건데 문제는 그런 자치 입법권을 완전히 넘겨주지는 않고 이제 국회가 정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또는 이제 국민들이 그 주민들이 권리 의무를 그 규정하는 그러한 그 자치 입법권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위임을 받아서 하도록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좀 많은 그 단서 조항을 두는 바람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는 조금 아직은 요원한 그런 상황이죠. 물론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지방자치 본연에는 이르지 못한 좀 섭섭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 자치입법권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광역시도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가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정하고 세금도 거두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의회 못 믿겠다, 지방 정부 못 믿겠다. 그리고 뭐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함부로 모두가 따로따로 정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 역사상 합의된 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그래서 자치 분권을 주장하는 분들도 그걸 다 읽어야 하겠다라고 주장하시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번에 되게 의미 있게 그래서 대통령 안에 들어간 것 중에 의미 있게 생각했던 거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치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다. 근데 국가가 입법을 통해서 정하면 그걸 위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 그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데 국가법이 없다. 그러면 지역에서 자치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게 그러자면 지금에 비해서는 나아진 네. 점이죠. 되는데 그래도 그러면 국가에 이런 세금이 없어. 그러면 지역에서 세금을 마음대로 정하면 어떡하냐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걱정해서 대통령의 단서 조항을 둔 거예요. 자치입법 중에 권리를 신설하거나 권리와 의무를 신설할 때는 그리고 또 조세를 거두어서 종목이나 세율을 결정할 때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법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 말하자면 국가 입법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 그럼 자치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진짜 자치에 필요한 것을 정할 때는 그거는 아니고 다른 예외도 있어. 법이 정해주는 조문대로만 해라고 한 거죠. 근데 아니 그래도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런 단서 조항은 있어야 안전장치가 아니냐. 대통령은 아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치 입자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2국무회의도 두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만들었는데 자치법을 만들었는데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국회가 나서 가지고 다시 그렇죠. 법을 만들면 돼요. 상위법을. 네. 그러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치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다른 법을 만들어 버리면 아무리 헌법에 있다 하더라도 지방 정부에서 만든 법은 그 자체로 그렇죠. 폐기가 되는 그렇죠. 효과가 있어요. 네. 사후적으로 사전적으로 얼마든지 조정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데 약을 준 다음에 나는 니네 못 믿어라고 하는 걸 헌법에 명시해놨다는 거죠. 나는 우리나라의 자치 수준을 못 믿어.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못 믿어 하는 것을 굳이 헌법에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사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이 정말 제대로 됐느냐. 참 못 믿을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느 제도라는 게 특히 민주주의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100%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시행착오는 겪어야 되고 그에 따르는 뭐 비용, 일종의 민주주의 비용일 수도 있고 자치 비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당연히 지불할 건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 뭐 중앙 정부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대에서 걱정하는 거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중앙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 되면은 이제 뭐 옛날에 6.8 때 청소년을 했던 이야기 우리에게도 실수할 권리가 있다. 그래야 성장하잖아요.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수를 해야 돼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내버려 두는 그런 여유도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말 이런 데다가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지방 자치가 정말 저는 제대로 된 정치를 훈련받는 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저는 여기에 오히려 국가가 정말 개입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연령대별로의 비례대표 네. 아니면 성별 있잖아요. 이거 성별에서의 비례대표 이런 식으로 일정 대표를 갖다가 할당해서 각 세대가 골고루 의회에 들어오고 그리고 성별로도 골고루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제약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정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주는 거에는 저는 사실은 찬성하는데 사실 이건 저는 국가에도 해야 된다고 믿지만 국가 수준에 해도 믿지만 지방자치가 이런 수준에 그렇죠. 제약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 논리상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죠. 그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지방의회 선거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지방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의 호족들만이 당선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는 호족. 지방이 그 지방 자체가 자치 제대로 되길 능력이 없다. 바라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자치권이 많아지면 부작용이 많아질 거로 걱정하는데요. 지금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나 부패는 사실은 중앙 집권화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권한은 다 중앙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어떻게 줄 서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질서가 결정돼요. 지역의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SOC 사업 이런 것을 어떻게 나눠 먹느냐를 중심으로 유착 구조가 형성되는데 지역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부패의 사슬들을 아래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장치들은 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의 부패는 자치적인 통제 능력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고 중앙에 기생하거나 의탁하게 되는 데서 오는 무책임과 비효율과 부정부패가 상당 부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쪽지 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위해서 쪽지 예산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요. 그래놓고 이제 지역에다 선전하죠. 내가 이렇게 몇십억 따왔다. 사실도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박수를 치거든요. 그 박수 속에서 이 국회의원은 지방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돼요. 자기 사람들을 지방의회 후보로 공천하게 되고요. 자기 사람을 군수로 추천하고 당선시키고 그래서 자기 사람인 군수를 통해서 지방을 장악하는 이런 구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쪽지 예산 몇 분 받아온 거 그거 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자치도 못하고 정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그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의회 수준에서 쪽지 예산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그렇죠. 지금 그래서 쪽지 예산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국회 권한을 줄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법률주의도 채택하고 그래서 예산 법률주의라는 건 예산 법률 채택할 때 재정입법이잖아요. 모든 예산은 국민에게 공청회를 해야 돼요. 공청회를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도 할 수 있지만요. 투명해지는 면도 있어요. 쪽지를 넣을 수가 없죠. 투명해지니까. 그래서 국회 입법 권한 예산의 권한도 강화하지만 시민의 통제 그다음에 투명성도 강화해서 책임을 묻게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쪽지 예산 뭐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이제 재정 조정 제도를 두는 그 이유도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에서 재정이 뭐 경우에 따라서 농촌에 이런 경우에는 지방 세수가 적은 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앙에서 그래서 그 보조금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뭐 이런 구조인데요. 재정 조정 제도는 뭐냐면은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런 모자라는 지방 세수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따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각 지역에서 균등하게 참여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그러다 보니까 중앙 권력에 아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두겠다는 거죠. 참 이거 지금 사실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예산을 짜는 구체적인 과정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갑자기 예산이 툭 나오잖아요. 예, 그건 공개되지 않습니다. 쪽지 예산 때문에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되면 완전 개망신이잖아요. 다시. 요즘은 쪽지 예산이 아니고 카톡 예산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산 법률주의할 때 서로들 되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부는 예산 법률주의가 왜 중요하지 몰라요. 예. 그렇다고 정부의 권한이 느는 것도 아니고 국회 입장에서 예산 법률주의 뭐 말은 막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국회의 권한도 늘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정부나 국회나 예산 법률주의를 그닥 뭐 좋은 제도인데 딱히 해야 될 관심은 없어요. 선진국에서 사실은 하니까 그런가 보다. 예, 그렇죠? 사실 국민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죠. 예산 절차를 공개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이렇게 그 여러분 막 미국 같은 데 보면 정부가 새해 문을 닫았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예산 법률주의 때문입니다. 이게 예산안이 법률안이라 확장되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문을 닫는 건데 우리나라는 뭐 이게 그냥 안이라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러분 진짜 현실에서 목격하면 기가 차실 겁니다. 이게 뭐 제가 국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정도로 이제 그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마감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이제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실 건데 이건 그냥 사회적으로 너무 논란이 되니까 저희들이 간략하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토지 공개 연계. 이거 원래 이미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대법원이나 판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우리 가 갖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128조 2항을 통해서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처음 나왔을 때 헌법에다가 토지 공개념을 넣는 나라가 어딨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만든 건가요? 그 나라 헌법도 토지 공개념 5글자는 안 들어가죠. 그냥 한글이니까. 누가 그렇겠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 그 어떤 나라의 헌법 체계에서도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토지라는 거는 인간 생활에서 불가분한 것이거든요. 토지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죽지 않는 한은. 네. 더군다나 토지는 마음대로 늘어나지도 않아요. 희소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희소한 자원을 공동체가 그 더불어 같이 사용하려면 당연히 공동체적인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틀의 바탕을 두어서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이제 그 뭐 다른 그 뭐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이 토지에 대한 규제가 엄청 많아요. 아, 저 독일 보니까 독일 헌법 15조에 음. 토지, 천년 자원 및 생산 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 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던데요. 뭐 오죽하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황 구속성설이라는 학설까지 나왔어요. 아, 예. 토지라는 거는 사용자가 소유자가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놓여 있는 주변 상황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죠. 아, 예.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 독일 이 조항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건 우리 뭐 조항은 상대도 안 될 만큼 강력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빨갱이 나라죠. 뭐. 근데 독일도 예.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스스로 표방하고 예, 있고 예. 우리 현재도 우리 헌법이 사회적 시장 네. 경제를 표방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음. 사실 둘 다 원리는 똑같은데 네. 독일 헌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덜한 꼭 필요할 때에만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 조문이 들어간다는 것만으로 사회주의니 무슨 뭐 저는 사실 그 헌법 규정이 진짜 너무 소심해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토지라는 건 당연히 국가 권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토지 규제라는 거는 그걸 그렇게 소심하게 규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소심하게 규정하면 규정할수록 사실 좋은 거는 뭐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땅을 살려고 하는 외국 기업만 아니, 지금 근데 제일 헌법에 문제가- 그런 식의 형용사나 부사를 넣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아니 그냥 다른 무슨 천연자원 뭐 이런 거에 대한 헌법 조문에 반드시 필요한 그렇죠. 경우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필요할 경우 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네.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말을 붙일 이유가 없죠. 뭐 필요에 의하여 독일 정은 필요해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사회화를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 공동관리 경제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쓰고 있는데 참 이게 사실 예. 그 토지 공개념이란 말의 바깥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토지 투기가 있거든요. 네. 토지의 사유화라는 그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당한 이윤을 추출해 나가는 이제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이 토지를 통해서 부당한 이윤을 가져가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부당한 이유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1대 99의 그 문제점 이거를 가장 극명하게 만들어내는 장치가 이 토지 사유화, 뭐 토지 투기의 장치인데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라면은 제대로 된 국가라면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보통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뭔가 부정부패와 연관된 이윤 추구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어요. 지대 추구형이다.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토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삼거나 거기서 비상식적인 이윤을 취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른 기회를 제한하게 되면 그건 매우 범죄적인 것으로 이미 평가하고 있거든요. 사유재산 오죽하면은- 보장이나 이런 문제가 네. 전혀 상관없는 문제죠. 그럼 부당한 이윤을 대표하는 명사로 그렇죠. 지대란 지대 말을 추구죠. 썼겠습니까? 예. 참 그 우리가 이게 여러분 그 뭐 토지 공개념 뭐 이러면 뭐 진짜 무슨 공개념만 나오면 다 이게 공유 경제 이러면 다 공산주의다 다 하면 난린데요. 이게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평생 뭐 무덤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실 이렇게 그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도요. 이게 정말 정확한 원리로 보면 상속세는 정말 엄청 물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불로소득이거든요. 상속세가. 그렇죠. 원래 상속이라는 게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줄 권리를 인정한 거예요.
근데 받는 쪽 입장에서 보면 아무 노력도 안 들이고 받는 네. 거기 때문에 이건 세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가장 뭐 좀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몰라도 가장 빨갱이적인 예. 그런 제도거든요. 예.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 투자도 하지 않고 기여도 하지 않는 재산을 가지는 거죠. 예. 이거는 가장 반자본주의적인 그런 제도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자본주의라는 건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 그렇죠. 건데 예. 이 상속이라는 제도는 철저하게 운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이 상속세에 미친 듯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뭐 사실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뜨거워지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가 너무 심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실제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 그리고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았고, 그것 때문에 그 집을 갖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목표에서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도 있고 하우스 푸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물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미 하우스 푸어가 된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나머지 모든 사람이 지대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고 토지공개념이 가장 절실한데 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빚값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이게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것에 대해서 공공규제가 강화되면 당장 생계에서 곤란해지는 층이 이미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건데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정책적으로 풀 문제고 그렇죠. 그거는 국가가 문제를 해결해야 일으킨 문제죠. 지대 추구 행위를 통제해야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엔 반드시 명시돼야 된다. 예, 뭐 우리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야기를 맺고 이제 우리가 헌법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 정말 내 삶을 바꾸는 헌법이라고 해왔는데 여기 대해서 그냥 한 마디씩 간략하게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헌법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뭐 노동권도 그렇고요, 토지 공개념도 그렇고 사실 그거 자체가 여태까지 억압받아왔던 을의 지위로 몰려있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거거든요. 당신이 그동안 고통받아왔던 부분 한번 그것을 드러내고 사회 문제화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봐라. 이제 그런 권능, 그런 역량을 헌법에서 규정해 주는 거죠. 헌법에 그 규정이 들어갔다고 해서 내 삶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이 있으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목소리를 한번 내볼 수 있는 기회, 또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가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서서 나의 주장, 나의 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생기는 거죠. 바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헌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안 우리는 법을 바꾸면 뭐가 바뀌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법이 바뀌면 구체적인 생활이 바뀐다는 것을 달리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입법에 대해서 예. 코너를 열고 국회의원들 같이 법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잖아요. 근데 아직 헌법은 조금 멀어요. 솔직히 우리 국민들에게 먼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실제로 그 법의 본질적인 내용을 규제하거나 또 입법의 가능성을 열어주거나 또 어떤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해석하는 기준을 제공하거나 하는 것이 다 헌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는 구체적인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촛불혁명 과정에서 느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입법기구나 사법기구나 행정기구가 받아서 법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끌어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런 얘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런 힘을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첫 걸음이 헌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다. 예. 뭐 이미 이태호 그 위원장께서 너무 그 차장이래 또 습관이라가지고 이 위원장님이 너무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보탤 말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미국의 2대 대통령이죠, 존 애덤스라는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헌법을 이해하고 용인하며 존중할 때 헌법은 기준이고 기둥이며 맥락이다. 그러나 이런 이해와 애착이 없을 경우 헌법은 공중에 떠 있는 연이나 풍선에 불과하다.
우리 87년 헌법이 풍선이었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 그런데 정말 새로 만들어질 헌법이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법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헌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헌법이 여러분의 기둥이고 맥락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원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사회에 걸쳐서 개헌의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권리가 없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나 아렌트가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가 다름 아닌 권리를 가질 권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가질 권리는요, 오로지 민주적인 공동체에 속했을 때만 실현 가능한 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민주적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랑의 모양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져야 할 권리의 모양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리의 모양은 여러분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취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4회 동안 걸쳐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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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그래!